안녕하세요. 행복 나눔 토크 살리는 이야기 김지현 야고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람마다 어떤 틀을 갖고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편견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편견 같은 내 사고의 틀을 만들고 그 생각에 늪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시간 같은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또 강의를 듣고 생각의 영역을 넓혀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 자신을 넓히는 시간이라 참 행복한데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을 만들면서 항상 어떤 기대를 갖고 만나고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패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기대를 갖고 이 자리에 오늘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제 영혼을 좀 이렇게 막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네. 기대. 그래요. 영혼의 모닝콜 같은 네네. 그렇죠.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미주 씨는? 저는 아무래도 배우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불안정하고 좀 걱정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또 오디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 네네 불안함.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마음에 평화가 있을까? 진짜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기대가 오늘 강의에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영혼을 다시 깨우는 그런 영혼의 모닝콜 같은 시간,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는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 오늘 만들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어떤 분이 또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누실지 그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그런 스스로를 해치는 행동이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지 않기를. 그렇죠. 너무 당연하게. 자녀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알죠. 있죠. 알아요. 뜨거운 여름에도 긴 옷을 입고 다니고요. 그리고 안 보이는데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부모님들이 이 자해 행동을 멈추게 하고 싶으면 문제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 때 그렇게 그러니? 라고 물으면 그냥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라고 해요. 자기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한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답답하고 무엇이 이렇게 숨을 못 쉬게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박윤자 보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하고 기대 다루기와 감정 조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함께 하려고 이곳에 또 왔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 여러분들은 되게 평온한 일상을 원하시죠.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감정, 그리고 가능하면 평온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한 지난 시간에 제가 부정적인 그러한 측면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더 긍정적인 그러한 감정과 평온함을 추구하실 텐데요. 참 어렵죠. 일상에서 그런 평온한 감정을 갖기가. 운전하실 때 어떠세요? 울컥울컥 할 때가 있죠. 깜빡이가 없이 들어오시는 분들. 그렇죠. 갑자기 나타나는 자전거. 그렇죠. 그런 상황들. 그렇게 일상에서, 그러니까 운전하실 때뿐만 아니라 집에서 사람들 만날 때도 여기 오는 과정 중에도 예의 없는 사람들, 상식 없는 사람들, 의식 없는 사람들의 행동, 작은 행동들,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저희는 많이 흔들리고 그러한 평온한 감정을 잃게 되거든요. 자, 그러한 감정들을 다루는 한 방법으로 기대 다루기라는 걸 통해서 감정 조절을 한번 해보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대 다루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감정 조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누었으면 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울할 때 말이에요. 어떤가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울할 때는? 절망적이고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렇죠. 그리고 의욕이 일단 사라져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이는 것들도 어때 보여요? 다 부정적이죠. 다 부정적이고 다 우울해 보이죠. 네. 모든 것이.
그럴 때 옛날 경험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어떤 경험들이 되게 떠오르세요? 잘한 경험이 떠오르세요? 그 우울한 경험에 맞추어서 떠오르세요? 맞추어서 떠오르죠. 그렇죠. 또 그러네. 그렇죠. 역시 안 되네. 그렇죠. 그러면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또 그럴 것이다. 맞아요. 그렇죠. 또 예. 그럴 것이다. 여러분들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나오는 말이죠. 처럼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각과 과거 회상과 미래 예측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되기 전에 참 많이 시험을 받고 참 많이 떨어졌었던 예. 거죠. 네, 안 될 때마다 될 거야라는 생각보단 저도 또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꿨던 꿈인데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뭐 이런 생각까지 했던 그때 우울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게 되네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일 때는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모두가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떤가요? 잘 됐어. 와, 해냈어. 역시. 그러면은 그래, 나는 이런 힘이 있어. 이런 능력이 있어. 그래, 맞아. 나 그때 그런 칭찬도 받았어. 저런 칭찬도 받았어. 그래, 누군가가 나한테 장점을 그렇게 말해줬는데 그 말이 맞았어. 다 거기에 맞추어서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도 모두가 다 너무도 잘하고. 완벽하고 미래에도 계속 잘 될 것 같고. 그렇죠. 자, 이렇게 저희는 현재 감정, 지금 현재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대한 평가까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미래에 대한 그러한 기대는 물론이려니와 과거에 일어났던 그러한 내가 살아온 과정까지도 평가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감정을 긍정적으로 갖는 것 아니면 평온하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순간이 모여서 이 순간순간이 과거, 현재,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순간순간이 모여서 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는 현재의 감정을 조절하는 게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감정을 적절하게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기대 다루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기대 다루기에는 5단계가 있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첫 번째 단계 제가 불편한 마음이 살짝 일잖아요. 뭔가 마음의 요동이 살짝 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뭘 기대하고 있지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뭘 기대하고 있지, 뭘 기대하고 계셨나요? 상대방의 배려? 그렇죠. 뭘 기대하고 계셨나요? 서로의 존중이죠. 운전하는 데 있어서의 서로의 존중, 그다음에 매너. 그렇죠. 그게 좀 지켜진다고 한다면 예. 서로 감정 상할 일이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을 좀 하죠. 그렇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기대를 상대가 알고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당연히 모르죠. 알 수도 예. 있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운전할 때는 배려하고 존중해야 된다. 알면서도 그것을 지킬 만한 인격적인 성숙도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알면서도 상황이 안 되었을 수도. 그렇죠. 시간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운전할 때 딱 감정이 동요가 딱 일어나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지금 뭘 기대하고 있지? 그러면은 안전하게 운전하기를 기대하고 있구나. 배려하기를 기대하고 있구나. 존중하기를 기대하고 있구나. 그래. 그런데 저 사람은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일까?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도 아닐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감정이 막 부르르 올라오던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감정을 올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고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첫 단계가 뭐냐면 내 기대가 무엇인가예요. 내가 지금 저 상황에 저 사람한테 어떤 기대를 하고 있지?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냐면 출퇴근 시간에 그 시간에 나왔으면서 밀리는 그 차 속에서 짜증을 내는 거. 그건 뭐예요? 아니 왜 밀려?
그것은 저는 안 밀리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비가 올 때 짜증을 내는 거 그것도 뭐예요? 내가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는 안 와야 되는 거예요. 햇볕도 쨍쨍 안 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제 마음이 딱 짜증이 나거나 힘들다 그러면은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뭘 기대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너무 마술적인, 내가 왜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나오냐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럴 때 바로 어떻게 하면 돼요? 잠깐 이 시간에 내가 짜증을 낼 게 아니라, 짜증을 내다 보면 다 짜증이 나는데 짜증을 낼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내 기대를 다룰 수 있는 방법, 내 기대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밀리는 차 속에서 출퇴근 시간에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해지는 사람과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그 대열에 끼어 있으니까 그 대열을 탓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을 제가 만드는 거죠. 비가 오는 날은 어떻게 해요? 카페에 앉아서 그 낭만을 즐기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급하지 않다면, 상황만, 듣거나. 그렇죠. 상황만 닿는다면. 그러면 제 감정이 조절이 돼야 안 돼요? 평온하게 조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단계인데 이렇게 1단계에서 지금 내가 저 사람이나 이 상황에 기대하는 게 뭐지? 라고만 생각을 해도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 내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내 감정을 평온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하고 관련된 기대일 때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곳에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반갑게 어서 오세요 라고 이렇게 맞아주기를 바란달지, 아니면은 제가 묵묵히 많이 도와줬는데 얼마만큼 어떠한 마음으로 해줬는지를 알아주기를 바란달지, 아니면 솔선수범해서 도와주기를 바란달지, 이럴 때 내 기대하고 기준치가 잠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섭섭하죠. 그렇죠. 섭섭해져. 서운한 마음이 인다고요. 별것도 아닌데 서운한 마음이 일면서 그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상대는 나의 기대를 알까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렇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 한번 예를 가지고서 상대가 내 것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자,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기를 바랬어요. 저는 부풀어서 왔어요. 나를 웃으면서 어서 와 하고 반갑게 맞이해 줄 거야 하고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대면대면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운한 마음이 싹 일면서, 그쵸? 이 사람들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 모두가 다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싸우고 왔어요. 누구하고 한판 대판하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왔을 때 어서 오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그럼. 그렇죠. 제가 지금 뭔가 고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저 같으면 이제 이 강의를 어찌 해야 될지 고민이 많겠죠. 그러면 제가 이 고민 속에 빠져 있는 제가 그 사람을 어서 오세요라고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저는 저 입장만 생각하니까 반갑게 맞이해 주기를 바라요, 안 바라요? 바라죠. 그런데 그 사람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오시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정들이 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지금 점심을 못 드신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심을 못 드셔도 너무나 배가 고파서 기분이 영 웃고 싶은 마음이 안 나실 수도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자녀분하고 아니면 남편분하고 그러신 분도 있고, 오다가 누군가하고 부딪혀가지고 기분이 나쁘신 분들도 있고, 참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설사 그렇게 사람을 반갑게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 사람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솔선수범해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저는 솔선수범해서 도와주기를 바랬어요. 상대방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상대방은 솔선수범해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도와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기대하고 그 사람이 하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저 사람은 요령껏 마음으로 지금 해주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도와주는 것이 그거 말고 다른 것일 때, 기준이 다를 때도 마찬가지로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저의 그러한 제가 솔선수범해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 기준을 채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화해야 돼요. 대화해야 되는데 대화하지 않고 만약에 작은 거 그냥 일상에서라면 제 눈치를 보겠죠. 저 사람이 뭘 원하나?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걸 쳐다보나? 무엇을 자꾸 표현하나? 그러면서 아 이걸 원하나? 이걸 원하나? 계속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요. 제가 얼마나 그렇게 마음을 썼는지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어떤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걸 해줬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줬는데 제가 어떤 유혹을 포기하고 무엇을 감수하고 그러니까 잠을 포기하고 친구들하고 만날 것을 아니면은 이 피곤할 걸 다 감수하고 이랬다라는 것을 그 친구가 다 알아주기를 바란다면 그렇죠? 그러면 그 친구는 제가 표현을 하지 않고 바라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했었을까? 그렇게 눈치를 보게 된다는 근데 거죠. 저는 센터장님 말씀 들으면서 좀 갑갑하고 힘들고 네. 내가 왜 눈치를 봐야 되지? 하는 그 생각도 떠오르는 그렇죠. 네. 왜 눈치를 봐야 돼? 네. 각자 알아서 그렇죠? 서로 존중해주면서 맞아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서로 기대를 채워주는 것을 의무와 권리로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의 기대를 채워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내분이 권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눈치를 보는 거가 당연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눈치를 보는 사람은 자기 삶을 사는 걸까요? 못 사는 걸까요? 못 사는 거죠. 여러분들 마리오네트 인형 혹시 아시나요? 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그러한 것만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잃어버린 마리오네트 인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치를 계속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의무와 권리가 있나? 라고만 생각을 해도 조금만 관계성에서 그래 물론 나를 반갑게 맞아주면 좋기는 해. 하지만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상황이 있는 거 아닐까? 그렇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 건데 그것을 내가 요구할 권리가 있나? 저 사람은 내 기대를 채워줄 의무가 있나? 저 사람도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와주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내가 기대한 것을 도와주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죠. 표현하면 된다고. 표현하면 되는데 표현하지 않고 그러한 메시지만 암묵적으로 전달할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그러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눈치를 보는 인형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자신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고 상대는 내 기대를 아는가? 그런데 내 기대를 채워줄 의무나 권리가 상대에는 있는가? 저 사람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나도 내 인생을 살듯이 내 기대가 채워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건데 그러한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오더라도 어떻게 되나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네요. 그렇죠.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생기게 되죠. 예, 결국 내가 원하는 만큼 상대도 그것을 원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때로는 그 서운함이 분노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왜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자기 어떻게 해줬는데라고 분노까지 쑥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러한 것까지도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평정심이 담담하게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단계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상대가 내 기대를 알고 있다고 해도 내 기대를 채워줄 만한 그런 사람인가 상황인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대를 채워줄 만한 사람, 제가 아까 말했죠. 운전할 때 말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한 안전운전에 대한 그러한 의식이 있는가? 존중하려는 것에 대한 의식이 있는가? 그러니까 인간적인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상황인가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청소년, 그러니까 저는 그 자해라는 표현을 쓰기가 싫어서 자해라는 표현은 스스로를 해치는 행동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그러한 스스로를 해치는 행동이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데 그 아이들은 한번 단계별로 볼게요.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해를 하기를 바랄까요? 하지 말기를 바랄까요? 하지 않기를. 그렇죠. 너무 당연하게. 자녀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아요. 부모님들이 정말 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뜨거운 여름에도 긴 옷을 입고 다니고요. 그리고 안 보이는데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부모님들이 보면은 너무 속상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거의 몇 년 후에나 내 아이가 자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주 위험수위에 다다랐을 때야, 그때야. 생각해 보세요. 몇 년을 자기가 몰랐는데 내 아이가 잘 학교도 다니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자해를 했대요. 얼마나 무너져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의무 관리 당연하지요. 아이들도 그렇죠. 자기가 그 정도는 지켜드려야 될 의무 있다라고 우리 부모를 위해서 부모님들은 그렇게 당연히 권리 있다고 생각하죠.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네 번째 단계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이 자해 행동을 멈추게 하고 싶으면, 스스로 해치는 행동을 멈추게 하고 싶으면 먼저 그 문제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 행동에 초점을 맞춰봤자 어떻게 돼요? 숨어서 안 보이는 곳에 다른 방법으로. 방법만 달라지지 계속 그러한 행동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 제가 지금 이 기대를 채워줄 준비도가 되어 있는가, 상황인가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이가 자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내면을 살펴야 되고 이 아이를 이루고 있는 환경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아직 청소년들이잖아요. 대부분 중학교, 요즘엔 초등학생들도 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4, 5학년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이렇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아이들한테 묻잖아요. 도대체 언제 자해하니? 라고. 왜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 때 그렇게 그러니? 라고 물으면 그냥 표현은 답답해서예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라고 해요. 그래서 하고 나면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답답한 마음이 조금 이렇게 시원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한다라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무엇이 이렇게 숨을 못 쉬게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왕따 문제가 있었다면요. 그렇다면 이 왕따 문제가 있게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이 가장 힘든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집단 따돌림이나 왕따가 있으면 무엇이 가장 힘들 것 같으세요? 급식 시간이 먼저 힘들어요. 누구하고 급식을 할 것인가? 어른들은 그럼 혼자 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쟤 왕따 당했다. 바로 이것이 알려질까 봐 혼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급식 시간이 힘들고요. 두 번째는 체육 시간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짝을 지어서 대부분 하거든요. 나는 누구하고 짝을 지어야 되나. 그리고 이동 수업 시간이 힘들어요. 이동 수업을 갈 때 누구하고 같이 가야 되나. 혼자 가는 것은 어떻게 돼요? 다른 아이들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여행이 힘들어요. 나 누구하고 같이 앉아야 돼?
이렇게 왕따 당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실제로 어떤 공격을 받는지를 모르잖아요. 부모님들은 솔직히 모르세요, 잘. 이 아이가 그런 속에서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떤 폭력을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시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그래도 알 수 있게 부모님한테 말 좀 해보지 라는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들죠.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말을 해봤다고 해요. 말을 하면 뭐라고 해요? 네가 좀 다가가 봐. 네가 잘 해봐. 별 일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어른들한테 자기는 희망이 없대요. 자기는 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데 정말 아무 일 아닌 듯이 말하는 어른들한테 희망이 없다고 말을 해요. 이런 문제로 자해를 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진로 문제. 대부분이 여러분들 진로 문제 생각하면요. 아이들이 원하는 거하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죠. 아이가 원하는 거 다르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 다르세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그동안 사회에서 이미 확인된 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거. 자기만이 갈 수 있는 길을 가고 싶어라 해요. 설사 망한다 해도 갔다가 다시 와도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데 힘은 누가 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세죠. 그렇죠. 부모님이 센 거예요. 부모님이 나의 생존을 이미 쥐고 있어요, 안 쥐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세기 때문에 그것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하기가 싫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런데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걸 하게 하면 여러분들 마음 어떠세요? 별로? 답답해요. 답답하고. 그렇죠. 답답하죠. 안 살고 싶죠, 많이. 그래서 아이들은 의욕을 상실해가는 거예요. 삶의 활력을 상실해가는 거예요. 자신이 보기에는 길이 보이는데 어른들은 안 된다고 하니까. 또한 대학은 가야 될 것 같은데 성적은 안 나와요. 성적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7시부터 5시, 6시까지 학교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쉬는 시간 주나요? 쉬는 시간 안 주잖아요, 별로. 저녁 어떻게 해요? 햄버거나 뭐 간단하게 먹고 학원을 가야 돼요. 학원을 가서 대부분 10시, 11시, 1시, 2시까지도 하는데도 있어요. 공부가 취미가 아닌 아이가 그거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옥이죠, 지옥. 고문이죠. 정말 살고 싶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토요일쯤, 이제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이 되었어요. 토요일이 되어서 일주일을 그렇게 버텼으니까 수면 부족도 있겠죠. 잠을 자고 게임을 해요. 자기도 숨 쉬고 싶어서. 그러면은 게임하고 있으면 부모님들 제깍 어떻게 해요? 허용해요, 안 해요? 허용 안 하죠. 그러면 아이는 너무 억울하대요. 나는 지금 이것을 하고 싶지 않지만 부모님의 뜻을 수용해서 나는 죽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나 숨 좀 쉬려고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게임 좀 하는데 부모님은 바로 어떻게 해요? 너는 게임만 하냐? 그리고 토요일 날 밤에 말이에요. 아이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만하고 쉬어라, 자라. 부모님은 이 아이가 그동안 피곤했으니까 그동안 너무도 피곤했기 때문에 자는 것이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떤 거예요? 이 아이는 좀 마음 좀 풀고, 이 답답했던 마음 좀 풀고 자고 싶은 거예요. 잠을 설사 1~2시간 안 자더라도 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신나게 게임하는데, 여러분 게임이 이렇게 같이 집단으로 할 때는 바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 아이 왕따 당해요. 폭력 당해요. 그리고 예의 없는 아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이해 못하죠. 그렇죠. 그냥 부모님이 끄라고 하는 시간에 끄는 게 이 아이가 부모님 말을 잘 듣고 착한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게임을 하고 핸드폰을 하고 이러는 이 스스로를 해치는 이 행위까지도 때로는 이 아이를 살리는 행동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마저도 막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힘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러한 행동을 물론 이 행동은 물론이지만 이러한 행동도 무조건 막으려고만 생각을 하지 이 아이를 살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잘 못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그럼 이게 성인에게도 같은 어떤 이 얘기가 적용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될 수 있지요. 될 수 있지요. 성인에게도 실은 여러분들 그 자해 행동을 하는 친구들은 청소년만 있진 않아요. 30대도 있어요. 20대뿐만이 아니고 30대도 많이 해요. 30대, 40, 그러니까 40대까지는 아직 자해 문화에 노출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30대까지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우리 문화가 말이에요.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자기 삶을 자기 주체적으로 못 살고 있거든요.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대부분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똑같은 걸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살거나 뭔가 책임을 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 생길 때 말이에요. 내 주체적으로 살 수 없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답답함은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삶에 대한 의욕마저도 마찬가지로 상실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행동을 다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행동. 그러니까 게임을 멈추게 하고 자해를 멈추게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사람의 내면 역동에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면 역동을 봐야 되고요.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환경은 어떠한지 환경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내면과 환경만 잘 변화를 주잖아요. 내면도 지지해주고 살려주고 지지해주고 환경 변화시켜주고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게임 중독이나 이러한 자해나 이러한 일로 왔을 때 말이에요.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아요.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에 부모님들은 그것 때문에 되게 데리고 오실 때가 많은데 저는 그것에 초점 맞추지 않고 이 아이의 생활과 내면과 환경을 계속 살펴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아이는 그러한 것들을 이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있고 뭔가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길을 터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멈추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내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그러면은 4단계까지 했지요. 그 사람이 내 기대를 채워줄 상황인가 아니면 지금 그 내면은 어떠한 상태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5번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말했듯이 자, 이러한 상황이라면 내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예요. 그러면 이럴 때 이러한 학생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그것을 계속 막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이가 하지 않기를 바라는 이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는 곳이 심리상담실 방법 중에 하나가 심리상담실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5단계 쭉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게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요즘은 제일 큰 이슈고 그리고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저희 부부한테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일을 일찍 시작하니까 일찍 자야 되는 상황이 평일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가 우유가 아니라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자면서부터 이유식을 또 만들어야 하는
우리만의 업무가 생긴 거예요. 제가 일단 벌써 업무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 저는 이걸 일로 생각하는 건데 제 아내는 그것도 기쁨으로 생각을 하고 거의 자정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냥 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조건 11시엔 자자. 제 기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내는 해야 할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야 내가 마음 편히 잘 수 있는데 내가 이런 상황인 걸 남편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11시에 무조건 자자라고 며칠을 얘기하니 저한테 넌지시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압박으로 다가온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이 얘기하시는 내 기대를 채우기 위해선 아내가 할 수 있게 저도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그 이유식 만드는 걸 더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내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은 내 자신의 성장도 일어나고 상대에 대한 이해나 상황에 대한 이해나 사회적 성장도 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쭉 5단계를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라고 했는데 저 선생님은 왜 어찌하여 감정을 약간 억제하라는 느낌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약간 그것을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 억제하라는 말이 아니고 억압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부정적인 감정, 이러한 감정을 나한테 주는 메시지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처리해야 되는 그런 아니면 성장해야 되는 내가 조절해야 되는 아니면 내가 뭔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들으시게 되면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이러한 감정들을 잘 처리해 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는 것이 내 인생을 돕는 겁니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인생의 그런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라고요. 그리고 실은 감정은 표현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표현하고 표출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5단계를 하고 나서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짜증이 났었거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당신한테 이걸 원했더라고. 근데 상황이 보니까 이렇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 감정이 짜증났던 감정이 없어졌어. 이렇게 이건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내 부정적인 감정도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표출을 하게 되면 짜증나 죽겠어. 자, 여러분 딱 표출하고 나면 더 짜증 나나요, 안 나나요? 더 짜증나고 싸움이 맞아요. 더 커져요. 그렇죠. 탈억제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그 감정에 따라가는 것은 저희의 부정적인 정서를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곳이 있는데요. 편도체의 그런 것에 너무 충실한 행동이고요. 이렇게 기대 다루기를 하는 것은 전두엽 과정이에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전두엽 과정인데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과정을 전두엽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화가 날 때는 합리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어떻게 되던가요? 사고가 되던가요? 화를 팍 내고 나서 이건 편도체가 완전 활성화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생각을 합리적으로 하면은 이 감정은 어떻게 되는가요? 조절이 되죠. 조절이 되죠. 그러니까 편도체는 전두엽에 영향을 못 미치는데 미미한데 미치는 게 그런데 전두엽은 편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두엽 훈련을 열심히 하면 그래서 뭔가 깨어있으려고 하면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저 스스로도 만족하고 같이 공동체적으로도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도 하면서 그리고 성숙도 이루어지면서 전두엽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조금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상대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클 때가
결혼 생활 중에 언제인가요? 신혼. 신혼이죠. 그래서 딱 신혼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일 줄 몰랐는데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거의 20, 30년, 30년 넘게 다른 환경에서 산 두 사람이 만나서, 그러니까 다른 환경에서 살았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서로 다른 내면을 형성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새로운 삶을 이제 엮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기 부정적인 감정에 힘들다는 감정이나 화나는 감정이나 이런 감정을 전혀 표현하지 못하고 산 사람이 있어요. 어떤 환경이었기에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을까요? 드라마 속 그 대바리 아빠네 집 같은 가부장 쪽. 가부장 쪽. 가부장적인 억압하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때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분명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아니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부모님이 너무 약할 때, 부모님이 아플 때, 부모님이 너무 고생할 때, 철이 든 아이들은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철이 든 아이예요. 빨리 처리 들어버리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은 자기가 서운한 거나 자기가 뭐 하고 싶다는 거나 이러한 것들도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을 못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 못하니까 연애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표현 못하고 다 맞춰주는. 그쵸. 다 맞춰주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과 이러한 남자와 너무도 폭력적인 상황에서 태어나서 누군가가 조금만 짜증내거나 불편해 보이기만 해도 이 폭력 상황으로 연결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 두 분이 결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연애 시기에는 어땠어요? 둘이 분이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너무 잘 맞았겠죠. 왜냐하면 이분은 부정적인 것을 표현을 못하니까. 근데 두 분이 살다 보면은 표현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결국은 하겠죠. 하죠.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바로 폭력 상황을 예상해. 그래서 몸이 움츠러들고 얼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왔어요. 갈등이 됐으니까 왔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자분이 변했어요. 여자분이 변했는데 첫 번째 변화가 뭐였냐면, 저 사람은 그냥 투정을 부리는 거고 짜증을 부리는 거지 화를 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가 아니다. 이것이 어떤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일 뿐이고 나도 어린아이가 아니다. 먼저 이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투정도 받아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이제 가깝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이 이제 나를 진짜로 가족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까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주니까, 버텨주니까 이 남자분이, 그러니까 남편분이 더 이렇게 수위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처음에는 올라가더래요. 화까지 내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아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이제 화도 내는구나. 나를 정말 믿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안 나고 담담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을 계속, 근데 이 역동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화를 낼 때 두려움에 위축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를 내던 사람은 상대가 내가 지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막 말을 했는데 막 위축이 돼가지고 쩔쩔매요. 그러면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더 화가 나거든요.
이 역동도 있어요. 다른 역동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근데 이 사람이 위축이 되지 않고 담담하게 너무나 편안하게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은 그때 이건 이러이러했고 저건 저러저러했고 그런데 당신이 이것을 조금 잘못 받아들인 것 같아. 그리고 아니면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를 내고 짜증을 내던 사람은 이 감정을 나중에는 다스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스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릴 때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저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줬더라면 저렇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게 도와줬더라면 저 사람은 또 다르게 성장했을 텐데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까지 갖게 되더래요. 이 두 부부는 어떻게 살까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실은 저는 권하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결혼하고 신혼 때 너무 싸우지만 말고 제3자의 개입을 통해서 이 싸움을 조금 더 성장 쪽으로 건설적이게 서로를 위하는 방향으로 또한 공동체를 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용기도 있지만 건강한 거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러한 이 사례를 통해서도 이 사람이 기대한 것과 이 사람이 기대한 게 너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대를 서로가 이루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두 분은 지금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같이 잘 살기가 힘들 수도 있는 이 두 사람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저희들은 어떨까요? 그렇죠?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해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